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야기의 가장 큰 테마는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많죠. 사실은 뭐 이렇게 목회자들이 가장 큰 요인을 주기도 하고, 어저께인가요? 두 방송국에서 한 사건을 다룬 거지. 저는 자세히 못 봤는데 교회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회 이야기. 근데 뭐 너무 창피한 이야기여서. 근데 뭐 안산에서 있었던 그 뭐 구막교회인가요? 그 교회는 사실은 오래전에 이미 사이비도 아니다. 막 이 정도로 이렇게 교회 개신교에서 내쫓은 상태인데, 그 이후에 숨어서 굉장히 나쁜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 교회도 교회가 망가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눈에 띄게 망가지는 거는 우리가 그냥 찾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에 띄지 않게 망가지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망가지는 이유 몇 가지 한번 보죠. 망가지는 이유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하나는 구성원의 문제예요. 구성원의.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구성원이 이렇게 비슷해도 구성된 사람들이 조금씩만 달라도 안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조금씩만 달라도 되게 이렇게 어렵게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구성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하나고, 또 하나, 구성원 내부로 들어가면 숨은 결정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이나 말투나 그 사람이 타인과 관계할 때 이렇게 이뤄내는 이렇게 시너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이렇게 문제 푸는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숨은 결정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파워와 포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순수한 힘을 이렇게 추구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제 거짓, 위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힘은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하면, 그 다음에 포스, 위력은 사실 좀 거짓된 모습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문제풀이 하면서 개인적으로 파워형인지 포스형인지, 그리고 그 점수는 얼만큼 되는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죠. 그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혹사하는 형과 민감형. 이게 이제 외향과 내향형은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외향을 지나서 혹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또 민감을 이렇게 내향을 지나서 민감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이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자신을 혹사하거나 너무 예민해가지고 남들과 좋아하지 못하는 삶들 사는 그게 어떤 삶을 망가뜨리는, 또 조직을 망가뜨리는,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숨은 결정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뤘던 내용이 뭐냐면 성격장애입니다. 성격장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모두가 성격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를 좀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성격에 문제가 없어, 이 말 자체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성격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비교적 남들에 비해서 균형이 좀 더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성격장애 전혀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했던 그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로는 18페이지 믿는 자에게 과거란, 이런 부분부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너희가 이거 잊지 마라 하는, 그런 기억하라는 말로 이렇게 대표되는 명령을 주신 본문이에요. 이때 이제 나오는 본문의 길이가 사실은 1절부터 20절이기 때문에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교재 보시면 첫 번째 1, 2절 이야기 끝나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17절에 보시면 17절 말고요. 13절에 1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는 말이 있고요. 다시 14절로 가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또 18절에 가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19절에 가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하는 말들이 이렇게 길게 사실은 그 핵심적 금방 읽은 말들이 전체의 핵심이긴 한데 그런 말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보통 그 신앙을 얘기할 때는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본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래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과거를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과거를.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되게 뚜렷하게 드러난 본문 중에 하나가 신명기 8장이에요. 또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본문은 시편 106편도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 106편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상담 심리나 심리를 공부하는 분들이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신자의 과거를 설명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본문의 핵심을 기억하라라고 정리를 합니다. 기억.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기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까지 살아온 그 인생 이전의 것을 기억하는 거죠. 이전의 것을. 그리고 그 이전의 것은 뭘 만들었냐면 여러분의 성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파워형인지 위력형인지 포스형인지를 만들어 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혹사형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민감형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아니면 균형 잡혔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억하라는 말 속에 있는 과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형성된 그 내용들 때문에 지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신명기 8장에서 말하는 것은 좀 엄격하게 얘기하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출애굽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그리고 그 일의 모든 일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미래로 나가는 사람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지금 이후의 시간에 미래로 나가잖아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을 그대로 대입하면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난 시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의 성격을 형성하는 일들이 발생했고 여러분이 포스를 갖는 형인지 파워를 갖는 형인지가 결정이 됐고 여러분이 실제 인생을 혹사하면서 사는지 예민하게 사는지 균형 잡혀 사는지 이게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려면 기본적으로 신앙 안에서도 그렇지만 심리적인 상황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과거에 여러분에 있었던 일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저희가 부를 때 인생 여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생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잘 훑어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삶의 내용에 의해서 미래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는 자에게 과거란 미래를 볼 수 있는 창구입니다.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이란
관계를 맺는 유형이란 말로 이렇게 말을 사용할 때 쓰는 포스나 파워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떤 말을 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을지, 또 어떤 이상한 문제에 휘말릴지를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보통 교회에서 말할 때 전부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하는데, 현실 이게 충실하게 얘기하는데, 과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 제가 여러분의 그 지금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지난 시간 어머님은 어떠하셨는지, 아버님은 어떠하셨는지, 어떤 형제 관계 속에서 자랐는지, 어떤 마을에서 자랐는지, 어떤 친구가 있는지, 또는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옷을 즐겨 입는지 등등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해요. 이건 점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미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동력을, 이유들을, 정신적인 힘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근데 그 지난 삶이 성격 이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 포스를 유지하는 삶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 있다면, 자기를 너무 혹사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동시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남들과 교류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을 짚어가지고 그 문제가 있음을 알고 그거를 해결하고 나가는 작업들을 하는 게 심리적인 치료이기도 하고 신앙의 회복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과거, 믿는 자의 과거가 어떤 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는 건 뭐 모든 것에 완벽한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저도 그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는 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발전시키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배운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첫 번째 그림 유아기하고 0부터 36개월 화면에 나갔나요? 우울짜리 뭐 원시적 자아 뭐 이런 말 나갔나요? PPT. 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PPT 이 그림이 그냥 모든 사람의 어린 시절을 그린 거예요. 어린 시절을. 그래서 유아기라고 써놨잖아요. 그리고 0부터 36개월. 그러니까 3살 이하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 부를 때 우울짤이라 그래요. 우울짤. 아이들은 우울한 상태로 살아요. 이게 말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좋고 나쁨이 분리된 상태로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를 그래서 자아가 있다면 이제 건강한 자아, 어른의 자아죠. 그러면 유아 상태의 자아를 원시적인 자아라 그래요. 아직도 발달하지 못한, 아직도 구체화되지 못한, 아직도 이게 성숙하지 못한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거기 이렇게 원이 2개 있고 안에 동그라미 또는 이렇게 고표가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2개가 원래 합쳐져 있어야 돼요. 그걸 성인이라 그래요, 그거를. 근데 아기는 이게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잘하면 좋은 거고요. 나한테 못하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선 이런 거 없어요. 정의 이런 거 없어요. 아이들의 모든 기준은 내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첫 번째에 보시면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안 돼요. 그럼 무조건 나쁜 거예요. 어머님들 계신데 아기들을 키웠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나의 편이고 좋은 편이야. 막 우리 엄마를 사랑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이들은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부모를 판단하냐면 나한테 뭔가를 잘해주면 그냥 좋다. 근데 어느 순간 나쁘게 하면 나쁘다 이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좋게 하면 천사고 나쁘게 하면 악마예요. 이러면 되게 서운하죠. 부모님이.
그럼 아이들한테 좋다는 게 뭘까? 이런 겁니다. 아이가 응가를 했어요. 뭐 이제 한 10개월 됐는데. 근데 엄마가 적당한 시일에 아이가 짜증 부리지 않을 시간만큼 알아차려가지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치워주고 잘 닦아가지고 다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면 아이는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해져요, 이게. 근데 엄마가 그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벌어지는 모든 일이 엄마든 아빠든 누구든 다 나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쁜 상황. 엄마가 이제 그 겨울에 그 찬물을 만지다가 애기가 울어가지고 갔더니 애가 응가를 했어요. 근데 저 이게 찬손이라고 생각 못하고 아이의 그 살을 엄마의 찬손이 이렇게 탁 만지는 순간 사실 엄마는 아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돕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내서 수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기는 그런 생각 못해요. 엄마가 악마예요. 자기를 놀래켰고 울렸고. 그래서 유아기적인 사고를 한다. 그 다음에 우울자리에 있다. 원시적인 자아에 있다는 이야기는 아기한테는 좋은 말인데 있는 그대로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성인한테 적용이 되면 그건 병든 상태라 그러는 겁니다. 정신적이든 대부분 육체적이든. 근데 정신적인 면이 훨씬 강하죠, 이게. 36개월 이하의 아이한테 좋다는 건 뭐냐면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그러니까 엄마마다 그 좋은 거 나쁜 게 다르잖아요. 옳고 그른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뭐 정당한 거, 뭐 정직한 거 이런 게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애는 아무 구분도 못 해요. 근데 애가 엄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것은 뭐냐면 엄마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일관성을 갖는 거예요. 조금 틀리더라도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패턴을 잘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응가를 했을 때 비교적 엄마가 빠른 시간에 알아서 잘 처리해 주면 이게 좀 길고, 그러니까 시간을 기다리는 게 길고 짧은 거와 상관없이 아이는 안정감을 가져요, 이게. 그러니까 유아 교육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일관성 있게 부모가 행동하는 거예요. 양육자가 일관성을 갖는 거예요. 되는 것은 계속 돼야 되고 안 되는 건 계속 안 돼야 돼요. 근데 되는 게 안 되는 순간 애는 혼돈도에 빠져요. 만약에 엄마가 틀리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 고친 다음에 일관성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그 일관성을 받아들이면서 안정을 갖게 돼요. 처음에 혼란을 갖게 되지만 이게. 제가 왜 36개월의 아이들을 오래 설명하냐면 이게 사람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죠. 삼각형 나옵니다. 보이시죠? 제일 위의 삼각형은 열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 과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다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황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열린 의식.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사는 그 시간대를 말하는 거죠. 그 바로 밑으로 가면 닫힌 의식이라고 있어요. 닫힌. 일은 벌어졌는데 그래서 다 내가 경험했는데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생들을 만나시면 다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상당수 친구들은 기억 못 하다가 어떤 친구를 만나서 야 내가 누군데 우리 몇 학년 때 어느 반이었잖아. 그때 우리 수도가에서 이런 거 했었지. 너 기억나? 그래서 기억이 나기 시작하면 나머지 일들이 주르르르 끌려 나와요. 이게. 그게 닫힌 의식 속에 있는 기억이에요. 닫힌 의식 속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다 기억나지 않죠. 근데 관련된 사람을 만나고 관련된 장소에 가고 관련된 사건을 경험하고 또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있는 기억 속에서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게 닫힌 의식이에요. 이게 이제 어린 시절인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마지막 바닥으로 내려가면 선험적 무의식이 돼요. 이게 0세부터 36세의 기억이에요.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이요. 경험은 했는데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해요. 저희가 이제 그 같이 모여서 공동과정을 할 때 요거 할 때 물어봐요. 몇 살까지 기억나시냐고. 몇 개월 때부터 기억이 나시냐고. 여러분 같이 계신 분 한번 물어보세요. 몇 개월까지 기억나? 혼자 계신 분들은 저랑 그냥 무언으로 해볼까요?
몇 개월까지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기이한 분들은요, 엄마 뱃속에서도 기억이 난대요. 그건 뭐 이렇게 희귀한 사람이니까. 근데 대부분 1살 기억 별로 없어요. 대부분 1살, 2살 기억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사진을 보거나 찍혀 있는 사진을 봐서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하나는 부모들이 이야기해줘서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서 계속해서 너 어렸을 때 이런 옷 입었고 이렇게 했어. 그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의 기억이 재구성되는 거예요. 얘기가.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열린 의식은 닫힌 의식의 영향을 받아요. 열린 의식과 닫힌 의식은 선언적인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선언적인 무의식은 대부분 그 사람의 기초를 놓아요. 그래서 그런 책 있잖아요. 내가 배워야 될 건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그때 유치원은 뭐 5, 6세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은 또 다 맞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정도 틀린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36개월 이하에 다 배워요. 대부분. 그게 무의식에 다 장착돼 있어요. 그리고 의식적인 어떤 사건과 만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것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얘기 자체가. 그래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36개월 이하예요. 이때 버릇을 들여야 돼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때 원칙이 정해져야 돼요. 이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닫힌 의식을 넘어서 현재의 열린 의식으로 왔을 때 그 바닥에 깔려있는 것들이 지금 삶 속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어린데 어떻게 알아듣겠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말귀를 알아들으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이들은 말귀를 알아들으면 더 안 해요. 이제 늦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먼저 경험시키고 먼저 교육하고 먼저 일관성을 보여줘야 나중에 가서 그걸 적용해서 써먹게 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은 뭐 크면 잘할 거라고, 크면 말 다 들을 거라고, 크면 다 그 음식 먹을 거라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언적인 무의식과 닫힌 의식이 있을 때 아이가 음식을 안 먹는 편식하잖아요. 근데 이때 편식을 음식 포비아라고 불러요. 아이가 음식을 혐오한다는 뜻으로 들리지만 천만의 말씀, 음식이 아이를 혐오하는 것으로 아이가 느껴요. 그래서 아이가 편식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뭐 모든 걸 고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누가 나를 혐오한다는 그런 느낌 속에서, 그런 불안함 속에서 사는 것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언제냐면 0세부터 36개월, 0부터 36개월 또는 3, 4살, 4, 5살 사이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유아기적인 그 시기에서 형성된 일관성과 그 다음에 부모님의 어떤 열린 태도와 그리고 그 아이에게 주었던 어떤 이렇게 습관들이 쌓이면서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안 쌓이면 후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서 들어갈 시간 곱하기 2를 하셔야 돼요. 2를. 그러니까 만약에 1년 정도 걸릴 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놓치면 2년 해야 돼요. 그게 3년이 되면 6년이 되는 거예요. 5년이 되면 10년이 되는 거예요. 배 이상의 노력을 들이면서 이렇게 채워주지 않으면 아이는 그것을 이렇게 부족하게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미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신 분들은 되게 화나실 겁니다. 뭐 저도 근데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때 그거 했어야지. 이런 마음 들거든요. 근데 아직 아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면 36개월 또는 48개월 이하가 내 아이를 키울 때 제일 많은 교육의 역량을 투입할 때라는 걸 잊지 않으세요. 이럴 때 학원 다니시면 안 돼요. 이럴 때 교재 사시면 안 돼요. 이럴 때 과하게 장난감 사시면 안 돼요. 뭘 하셔야 되냐면 엄마 아빠하고 스킨십을 통한 일관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유아도 거짓말합니다. 말 못하는 아기가. 그래서 엄마를 휘두릅니다. 엄마는 뭐 쩔쩔매죠. 그래서 그때 엄마가 좀 냉정하게 원칙을 정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훈련시켜 놓아야지만 그 아이가 커서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서아가 거짓말 할 거라고 생각 안 하실 것 같지만 합니다. 잘합니다. 엄마 아빠 다 놀려먹고 거짓말로 울고 뭐 할 겁니다, 다 그게. 근데 그 아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요. 자, 뭐 또 넘어가죠, 이제. 자, 유아적인 그 상태를 설명드렸고, 두 번째, 의식의 어떤 단계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선험적인 무의식과 유아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건강한 자아는 뭐냐? 이거예요. 건강한 자아. 아이가 이제 선험적인 의식을 무의식을 갖고 닫힌 의식의 세계들을 잘 지나오면서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자아는 어떤 모양일까? 제가 그린 모양은 공식적인 그림은 아니에요. 그냥 설명을 위한 그림인데 한번 보시죠. 동그라미 안에 에고, 나가 있습니다. 나. 그리고 건강한 자아는 그 동그라미 안에, 그 아이의 의식세계 안에 초자라는 게 존재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권위 있는 자아. 본인이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때때로 그 내부적인 토론이 일어나고 생각하게 만들고 하는 자아가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두 자아가 존재하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예요. 요즘 이제 아이들이 권위, 어른 이런 거 몰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네. 우리나라 과거 조선시대로 가면 너무 권위적인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무서운 초자가 존재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이게 개방되고 현대화되면서 점점점 이 초자가 약해져요. 점점점. 그러다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초자하고 나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본능적인 욕구, 이드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혹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휘둘리게 돼요. 이게. 에고만 있으면. 그러니까 나 자신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본능적인 욕구들을 경험할 때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초자가 존재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조절하는 거죠. 완벽하게 조절하는 뜻이 아닙니다. 미숙하더라도 자기의 원칙을 가지고 자기의 패턴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처리해 나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권위 있는 초자가 내 안에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엎었다 뒤집었다, 이게. 그래서 건강한 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죠, 이제. 아픈 자아. 아픈 자아. 첫 번째 그림에서 아기의 자아는 동그라미 두 개라고 설명이 들었잖아요. 분리되어 있다고. 근데 어른이 되면 건강한 자아처럼 하나 안으로 다 들어와요. 근데 어른들 안에 건강한 자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픈 자아들이 있어요. 동그라미 안에서 분리가 일어나요. 첫 번째 그림, 그 아픈 자아의 첫 번째 그림이 경계성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좋고 나쁨이 애기처럼 나타나요. 그 사람들은. 뚜렷하게. 뭐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 더 보면 자기애적인 장애. 이 사람은 세 개로 나뉘어요. 세 개로 마음이.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로 건강한 유아로 태어나서 유아기를 잘 보내고 선험적인 의식을 잘 쌓고 난 다음에 건강한 자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러면 경계성으로 자기애적인 장애로 안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건강한 자아가 안 되면 경계성 장애, 뭐 자기애적인 그 밖에 뭐 연극성 장애 무슨 장애 갖고 지난번에 저희가 열 몇 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한 30 몇 개 되는데 그런 장애로 사람들이 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는 그렇게 분화된 사람, 그러니까 건강한 자와 아픈 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데가 교회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예인교회는 전부 다 완벽한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아니 내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여자를 위해서 이 남자를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결혼했는데
결혼해갖고 얼마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달라?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더 보면 이상한 성격도 있어. 나오잖아요. 이게. 부부도 그런데 또 내가 내 속으로 난, 내 아내와 함께 낳은 3명의 자식들도 각자가 이상한 게 있는데 정말 랜덤으로 만난 하나님의 은혜지만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모였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포스의 사람이, 어떤 사람은 파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은 혹사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은 민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성격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거죠, 이게.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게 신비죠. 신기고. 이게.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이 주제를 놓고 4가지의 그림을 이렇게 좀 마음속에 그려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36개월 이하 또는 48개월 이하 때까지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 교육이란 건 뭐냐면 영어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라 일관성. 부족한 부모이지만 그러나 성실하게 움직이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는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되는데 그 건강한 자아는 뭘 갖는 거냐면 초자아를 갖는 거예요.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초자아가 마음속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아픈 자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경우는 자아 분열증까지 추락하는 경우도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복잡한 그림을 한번 이제 설명드리죠. 사람은 누구나 코어 셀프가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의 어떤 근원이 되는, 바탕이 되는 자신이 있는데요. 그 자신은 아주 크게 얘기하면 둘로 딱 나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상으로. 두 번째는 밑으로 내려가면 부정적인 자기 대상으로 나뉩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박스예요. 거기에 거대적 자기 대상화, 이상적 자기 대상화, 쌍둥이 자기 대상화 이렇게 써 있는데 이 3가지예요. 근데 그 거대적 자기 대상화 보면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엄마라고 써 있죠. 네.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그 인격이 있는데, 성격이 있는데 그거의 표현이 거대적이에요. 다른 말로 우주적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밀접하게 아이와 교류하는 사람이 뭘 선물해 주냐면 우주를 선물해 줘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 교육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엄마가 못하는 경우 누가 할까요? 아빠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빠는 태생적으로 좀 약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리는 우주가 좀 작은 경우가 많아요. 아빠가 이게 모자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빠는 태생적으로 엄마가 갖고 있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와 밀착해서 느낄 수 있는 영향력이 적어요. 이게. 근데 엄마는 굉장히 커요. 만약 엄마가 그걸 못 해줄 경우에 누가 많이 해줄 수 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줄 수 있어요. 우리 그 조선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그 가정 구조가 아기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3대가 모여 사는 집이 보통이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엄마 아빠는 그 농사 지으러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셨어요. 그 전만 떼면 아이는 누가 키웠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대적인 자아를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었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에 큰 사람들이 또 안정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때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하시는 엄마 아빠보다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들 또 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길라. 두 번째, 이상화 자기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상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어떤 아이가 만약에 그 목표가 뚜렷해요. 또는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해요. 도전적이에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여기는 부모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엄마보다는 아빠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아빠는
보통 집에서 외부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이고 엄마가 가질 수 없는 사회적인 역량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전통적인 사고거든요. 요즘은 이제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엄마도 외부에서 일하시고 아빠도 외부에서 일하는 형태로 해서 이상화되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아빠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이상화예요, 이게.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사회적인 목표가 뚜렷할수록 아빠랑 관계가 굉장히 돈독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둥이. 이건 관계인데 주로 형제들 사이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키우는 아이들이 갖는 어려움이 이 쌍둥이 자기 대상이라는 걸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아이가 크면 빨리 어린이집에 보내서 아이들과 같이 교류하는 방식을 찾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같이 크는 형태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코어 셀프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요인 또는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대적인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으면 뭐 당연히 부정적으로 가죠. 이성적인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거대적인 자아가 형성이 됐으면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거대적인 우주적인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든 한 명이 있어야 돼요. 또는 부모면 너무 좋아요. 부모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랑 교육 방법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코어 셀프가 긍정적인 자기 대상, 부정적인 나뉘는 이야기를 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긍정적인 자기 대상 이어가 보죠. 건강한 자기 구조. 앞에서 말했지만 건강한 자기 구조는 거대적인 이상화된 쌍둥이적인 자기 대상화가 된 사람이에요. 거대적인 자아는 우주적인 자아는 뭘 만들어내냐면 야망을 만들어냅니다. 앰비션이라고 하죠. 청소년들이요, 뭐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꿈의 크기는 사실은 거대적인 자아를 제공한 분과의 관계의 크기예요. 나중에 가서 이제 어떤 도전이 각별해 갖고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거기서예요. 이상화는 이상적인 목표랑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표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빠의 영향력이 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쌍둥이는 여러분 아이들의 재능이 어디서 결정될까요? 거대적인 거에서 이상화에서 아니요. 쌍둥이에서 결정이 돼요. 쌍둥이에서. 스킬과 탤런트가 여기서 결정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한 20명 정도 모이는데 우리가 다 수학을 잘해요. 수학을. 우리는 전부 다 수학하면 나름 이게 실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 능력이 있지만 테스트를 하면 1등부터 20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1등이고 누구는 20등이에요. 그러면 20등에 있는 사람이 야, 내가 수학적으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 못하죠. 왜냐면 내 위에 19명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20등이 다른 곳에 가서 수학을 1등 한다면, 그리를 옮겨서 거기서 1등 하는 걸 계속 한다면, 그럼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수학 잘하는 20명에서 20등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곳에 가서 1, 2등 했을 때 수학적인 재능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탤런트고 그게 스킬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이의 스킬과 탤런트를 키우려면 그게 거대적인 자아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쌍둥이, 형제 관계, 또래 관계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형제가 많으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 한 5명, 6명이라는 게 사회로 나가는 숫자보다 훨씬 적잖아요. 거기서 잘하는 애가 있어요. 계산을 잘하는 애, 뭐 일을 잘하는 애. 걔네들이 잘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 아직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스킬이 탤런트가 더 빨리빨리 커요. 그러니까 딴 데 나가면 수학 못하는 아이인데 형제 사이는 잘해요. 결국 그 집에서 수학적인 일은 그 아이가 할 거잖아요. 이게. 그게 스킬이에요. 그게 탤런트예요. 이게. 그래서 건강한 자기 구조에서는 이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성숙한 인격, 성숙한 자아가 되는 거죠. 이게. 자, 밑으로 가서요. 부정적인 자아. 부정적인 자아의 기본은요, 손상된 자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죠. 경계성 장애, 뭐 자기애적인 장애, 이런 장애들을 갖고 있는 형태로 분화됩니다. 30여 개 이상의 성격의 어떤 특이함들로 나뉘는데요. 손상된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대상의 허기예요. 허기가 뭘까요? 채우지 못하는 답답함. 그러니까 이 허기가 지면 사실은 인생이 되게 이렇게 숨가쁘게 돼요. 허탈하게 되기도 하고요. 너무 서둘러서 혹사형을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민감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에서는 대상의 허기라는 게 비교적 덜 느껴지는 반면에 손상된 자기 구조에서는 대상의 허기라는 게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주 심각해지면 원시적인 자아 상태로 추락합니다. 유아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 그러니까 어른의 가장 큰 문제는 암에 걸린 게 아니고요. 그의 성격과 성품이 유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 장애나 자기애적인 장애 같은 데 깊게 빠지는 거예요. 더 나쁘게 되면 완전히 유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좋고 나쁜 건 다 나쁘고. 우리가 이제 그 극단적인 정치 운동을 하는 분들을 되게 위험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정하거든요. A 아니면 B, 보수 아니면 진보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럴 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얘기하는 성격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정치의식이 뚜렷해서가 아니에요. 유아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균형 잡힌 사람은 그 한쪽으로 치우치는 문제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균형적으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계속. 균형을 잡으려고 해요. 이게. 그리고 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도적으로 유아적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게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또 하나. 손상된 자기 구조를 가진 사람이 허기를 지나서 더 나빠지면 대상에 대한 포기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거의 정신적인 성격적인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주 나쁘면 자아분열 상태로 갑니다. 그 손상된 자기 구조와 그 다음에 자아분열을 이렇게 그게 글라디에이션 줘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강도를 표기했는데 밑에 쪽으로 흐린 쪽으로 갈수록 이 사람의 그 대상 허기는 사실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위에 진한 쪽으로 갈수록 대상 허기는 대상 포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채워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격이 이상하면 진리가 하나 있는데 도망쳐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요. 진짜 이상해요. 성격 파탄이에요. 그러면 하실 수 있는 일의 1번이 뭐냐면 도망치는 거예요. 빨리.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제가 갑자기 겁이 확 나는데 도망치셔야 돼요.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에서요. 진짜 이상한 괴물 같은 놈이 있어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럴 때 지나치게 그 사람을 품으려는 용기를 갖기보다 슬쩍 비껴나가는 게 어쩌면 유익할지 몰라요. 계속 비껴나가도 만나게 된다면 운명이구나 하고 뭔가 해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성격의 결함이 있거나 지나친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성격 이상자들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교회 왔어요. 진짜 희한한 사람을 교회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고요. 같은 아들남에 있으면 바꿔달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 극단을 말하는 것 뿐이긴 하지만 이게. 왜냐하면 성격 이상은 그 사람도 몰라요. 그 사람은 이상한지 몰라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자,
자아부전 상태 다시 설명이 돌아가죠. 제가 왜 이 과정들을 깊게 설명했냐면 신자의 과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쌍둥이 자기 대상, 우리가 첫 번째 앞에 코어 셀프 바로 옆에 있는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그 관계를 풀어갈 방법들을 찾아서 해야지만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복구는 안 돼요. 또 이상화 자기 대상에서 실패했다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언제 정도 되냐면 아버지가 힘이 빠졌을 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측은지심으로. 근데 그 전까지 아버지가 굉장히 강하시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이게. 마지막으로 거대적인 자기 대상을 우주적인 자기 대상을 만들어 주시는 분과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그분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심리적인 도움 받으셔야 돼요. 심리학 전공자들에 대한. 그래서 그들의 스킬을 얻어가지고 자기 대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기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과정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는 절대로 질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요. 모두가 성격 이상이라고요. 우리 모두는 성격 이상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가셔야 돼요. 또 교회 내에 들어왔는데 그런 분이 보인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자기의 잘못된 성격을 고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전에 저 말씀드렸지만 MMPI라고 이렇게 아주 정식적인 검사를 받고 정식적인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되게 우울한데요. 자, 몇 가지 좀 해보죠. 10페이지인데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나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머님은 어떤 분이냐, 아버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내가 영향받은 게 어떤 것인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원래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여서 하면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난감하기도 한데, 일단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PPT에 지금 질문들이 쭉 나와 있죠? 11개의 질문 나와 있는데, 한번 풀어보실래요? 여러분, 교재에도 있습니다. 교재 있으신가요? 1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이렇게 저기 해보십시오.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어머니 아버지와 친밀하다. 그저 그렇다. 친밀하지 않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저 그렇다.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어머니 아버지의 버림을 받았다. 버림받은 적이 없다. 뭐 애매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한쪽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분노를 품고 있다. 그렇지 않다. 분노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는 거는 분노가 너무 큰 거죠. 너무 참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허용한다. 아버지의 스타일, 어머니의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금지한다.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는 차갑고 처벌한다. 따뜻하고 관용하다. 이게 뭐 모든 것에 의해서 100%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편. 그 다음에 나는 아버지와 대립적이다. 협조적이다. 제 기억으로는 장가 가기 전까지는 아버지하고 대립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 집에서 신혼생활을 5년 동안 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되게 고개 숙이고 협조적으로 아내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어떤지, 또
나는 완벽을 추구한다. 납니다. 또는 균형을 추구한다. 또 나는 부모님에게 귀찮은 자식이다. 너를 안 낳았다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소중한 자식이다. 괄호가 빠졌네요. 나는 외톨이다.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봐도 이상한 짓을 한다.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관련된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부부끼리 계시다면 오늘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이거 갖고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원래는 저희가 모이면 짝을 지어서 이 얘기를 같이 해요. 우리 부모님 어떻습니다. 나는 어떻죠? 얘기하다 보면 옛날 기억들이 좀 나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나왔다면 사실은 좀 이제 자기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지나치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영향을 줄 사람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성격의 어떤 부분을 남겨놓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영향을 줘서 좋은 성격의 영향을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영향을 줘서 나쁜 성격의 결과를 남겨놓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요.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 들으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죄송한데 너희 아버지 닮아서 이 말이 제일 싫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좀 크고 어느 날 제가 머리가 빠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없으시거든요. 그럼 저는 있어야 되잖아요. 맞지 않나요? 유전적으로? 그렇죠. 걸러야죠. 안 걸러요 지금. 그래서 저는 걸릴 줄 알고 그래 머리가 좀 적어도 우리 아버지처럼은 안 될 거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가려고 이제 4시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서 딱 섰는데 그 거울 앞에 아버지가 서 계신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리고 그 놀란 가슴으로 다시 봤더니 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를 싫어한 때가 많았는데 우리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 많이 닮았다고. 심지어 자기도 놀란다고. 아버님 왜 우리 집에 왔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라고. 근데 그분은 저에게 외모만 물려준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갖고 있는 좋은 성격, 나쁜 성격도 저한테 넘겨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추적하고 대화하면 그러면 어떤 문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완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요. 지금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넘어가죠. 세 번째,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영향을 준 것. 이건 이제 앞에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이제 환경 또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뭐 책 같은 거 뭐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죠. 영향을 주는 요소들. 제가 살았던 동네는 그 종로구에 있는 숭인동 창신동이라는 동네인데 이 동네는요 그 재봉 기술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처음에는 미싱을 돌려가지고 간단한 옷을 만들다가 제가 조금 컸을 때 중학교 지나가면서부터 알게 된 거,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알게 된 건 뭐였냐면 서울 시중에 유명한 백화점에 납품되고 있는 괜찮은 옷들이 대부분 저희 동네 미싱사들이 만드는 옷인 거예요. 그 옷에 택을 뭘로 붙이냐에 따라서 이게 백화점으로 가기도 하고 평화시장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저는 간해수공업에 대해서 되게 이해가 빨라요. 저는 그걸 해보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그 지역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 저희 동네 앞에 바로 앞에 저는 음악을 잘하지 않은데 누굽니까 뭐 이등병의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김광석이 저희 동네 선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 교회들에서 기타 가르치고 막 그랬거든요. 조용남이라는 분이 와서 김광석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조용남, 김광석이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준 영향을, 저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 그런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게 지배받고 큰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저희 동네에서 컸어요. 그래서 전태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잘 알아요. 또 저희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사람이 죽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조정래인가, 그 조영 누군가 변호사가 쓴 책 이야기,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제가 받았어요, 전부 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좀만 고개를 넘어가면 대학로예요. 서울대 의대가 있는 대학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영향을 받은 지역과 동네들이 사실은 저를 만드는데 굉장히 일조한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서로 나누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이해할 때, 목사인 정성규를 이해할 때요, 가장 다른 사람과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제2전공이에요. 저는 상담심리가 1전공이에요. 신학은 어떻게 공부했냐면, 나중에 목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해서 기본 점수만 딴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목회할 마음이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러다가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2전공 잘했네,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이 있기까지 나를 만드는 영향의 요소들은 존재하고, 그건 전부 어디 있냐면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과거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 10분 하고 쉬죠. 그거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인생 여정이라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구멍 뚫린 종이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잇 한번 꺼내 보십시오. 다 갖고 계시죠? 포스트잇은 뜯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지가 있는 인생 여정은 그냥 표지예요. 거기다 이름 쓰시면 돼요. 내 이름 쓰면 내 거로 표시가 되겠죠. 이름을 다 쓰셨으면 이렇게 펼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펼치면 깨끗한 면 두 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걸 사용해서 포스트잇을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 화면을 다시 보시면 인생 여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다음 이렇게 한번 누르시면 아마 한 줄이 나올 겁니다. 한 줄이. 근데 여기 화면이 좀 애매해요. 좀 이따 쉬는 시간을 고치죠. 보시면 노란색, 분홍색, 노란색, 분홍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6개 라인. 그러니까 이 펼친 종이에 여러분 나눠드린 포스트잇이 최소한 6줄이 들어갈 수 있고요. 많으면 8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 6줄, 8줄은 여러분이 쓰는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향은 이제 방향 얘기를 좀 더 드리죠. 방향 전에 포스트잇을 어떻게 쓰는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포스트잇을 기록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이제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할 때 붙이는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과 사건들을 정리해서 붙이는 거예요. 정리해서. 좀 이따 뒤에 가면 예를 보여드릴 거니까 이해가 쉬울 겁니다. 두 번째, 그 정리한 내용들이 좋았던 것과 나빴던 것, 그러니까 아주 기뻤던 것과 슬펐던 것, 이런 식으로 구분해요.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포스트잇으로 해요. 그래서 노란색 포스트는 긍정적이고 행복, 추억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기록 안 하셔도 돼요. 짧게 여러분만 알게 기록하면 돼요. 남들은 알 필요가 없으니까. 분홍색은요, 부정적이고 고통, 상처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요.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어떻게 붙이는지 한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인생 여정, 시간의 순서에 따라 좌측에서 아래로 그리고 우측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시죠. 첫 장이 붙여졌잖아요. 노란색 종이가.
두 번째 장 열어보시면 분홍색 종이가 포스트잇이 붙습니다. 세 번째 노란색, 네 번째 분홍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그러니까 그게 위에서 아래로 붙죠. 위에서 아래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게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위로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화살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한 줄이 다시 붙습니다. 붙는 순서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또 다음 줄, 그리고 다음 줄. 이해가 되시죠? 더 나가, 예, 다음 줄. 저는 6줄을 그렸는데 이런 방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쭉이요. 이런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붙이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기시면 제가 붙인 겁니다. 위에 장남 써 있고 이렇게 쭉 파란색으로 써 있는 건 빼셔도 돼요. 나중에 할 수 있는 거고. 제일 밑에 공동체 그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빼셔도 됩니다. 지금 하는 거는 노란색과 분홍색이 붙어 있는 그 두 줄을 뺀 가운데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요, 65년 11월 4일생입니다. 정병남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아버지는 건축업자셨고요. 그 다음에 꽤 실력이 좋은 목공이셨습니다. 예. 어머님은 처녀 때 전도 부인이 될 정도로 믿음이 좋았다가 아버지를 만나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어머님이셨고, 저의 고향은 숭인동입니다. 이 행자라는 분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던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을 제가 엄청 무서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선생님이 저의 그 학교 생활에 가장 큰 흔적을 남기신 분인데, 한 번은 이제 자기 이름 써가지고 검사 맡게 됐는데요. 잘 썼다고 제가 참자료서를 3개를 받았어요. 항상 제가 제 뒤에 있는 반장, 여자아이였는데, 이춘애라고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그 아이한테 늘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그날 2개를 받았고 저는 3개를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리로 돌아온 다음에 뒤로 돌아보면서 나 3개 받았다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되게 짜증내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둘이 걸렸어요. 선생님한테 떠들었다고. 근데 선생님이 그날 뭐라고 했냐면 성규만 나오라고. 춘애는 앉아있고. 그리고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만 떠든 게 아니라 반장도 떠들었다고 그랬더니 조용해! 너 뭐 이렇게 애가 건방져. 바깥으로 나가서 복도에 가서 제가 처음 초등학교 때 그게 1학기 것 같은데 그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입구 쪽에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분이 걸어오세요. 계속. 점점 다가오는데 엄마 같아요. 근데 엄마가 툭 멈춰요. 놀란 거예요. 제가 지금 복도에서 손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오셨어요. 너 왜 여기서 일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저에게는 엄마하고 나하고 학교 생활의 반복적인 장면인데, 엄마가 학교 오는 날마다 저는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그 선생님이 내 억울함을 안 들어주고 반장을 빼준 거예요. 뭐 저의 오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뭐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근데 그분을 분홍색으로 안 붙이고 노란색으로 붙였잖아요.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 제가 분홍색으로 붙였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을 이렇게 다른 분들과 대화하다가 이게 오해일 수도 있고 넘어설 수 있다는 어떤 상황이 되면서 사실은 저한테 되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했던 분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나중에. 제가 어떤 아이였냐면 말을 진짜 안 듣는 아이였습니다. 요즘 그 여자분들이 그렇게 레깅스 입고 그 거리를 활보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스타킹만 신고 학교를 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달란 거 안 사준다고. 엄마 계속 힘들게 하다가 뭘 하면 엄마가 더 골탕 먹을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나 반바지 안 입어 하고 스타킹만 하얀 스타킹만 신고 팬티 다 보이는 거 보고 가지고 가버린 거죠, 이게. 예. 그리고 어떤 그런 경험들. 그 다음에
상을 받은 다음에 빼앗긴 경험도 학교에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들의 이름이 딱 한 명만 기억나요. 이행자 선생님.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사실 이름 기억 못합니다. 저희 친구들을 만나야 제가 우리 반 담임이 누구였더라?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처음에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관계가 안 좋아지는 학교는 완전히.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되게 좋은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었어요. 1학년 때 그렇게 어려운 선생님을 지나서 이제 2학년인데 되게 제 생각으로는 그 결혼 안 하신 미혼 선생님이었는데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가끔 이렇게 체한 애들이 학교에서 토하잖아요. 그때 여성 선생님이 굉장히 뭐라 그러나 싫어하는 태 안 내면서 잘 치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생각하면 되게 웃긴데 엄마한테 그랬대요. 나도 학교 가서 토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 선생님이 치워주는 거 하면 좋겠다고. 근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선생님이 성규야 괜찮아 여기 앉아있어 하고 뭐 등 두드려주고 다 치워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가 가서 씻겨주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앉혀놓고 애들한테 성규가 힘드니까 얘들 너희들 괴롭히지 마 이런 얘기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네. 그리고 저희가 살았던 집이 숭인동이었는데 처음에 살았던 집이 철거당해서 잠실로 이사 가게 돼요. 네. 여러분 방에 구들만 있는 데서 한 보름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 저 이렇게 백패킹 좋아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어렸을 때 구들만 남아있는, 방바닥만 남아있는 집에서 이게 비닐 치고 자다가 이게 밑에 내려보면 학교가 보이거든요. 그런 경험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은 쌀가게를 했고,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열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표를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 표를 잘 보시면 길게 설명한 기록이 없어요. 짧게 동신교회, 뭐 쌀가게, 창신제일교회, 이남실은 제가 처음 만난 교육자예요. 이분 정말 좋아했어요. 예. 안주희, 우리 김주희, 제 아내 이름이 김주희거든요. 헷갈리는 내 친구. 제가 이제 아내랑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결혼합니다 그랬더니 결혼식 날 성경 선물해 주시잖아요. 근데 성경 선물을 받아서 딱 펼쳤는데 그 김자 밑에 그 화이트로 지운 자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썼길래 지웠나 해서 이렇게 햇볕에 비쳤더니 안주희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 대상이 여기 있는 안주입니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 쭉.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원래 저희 공동가정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매주 가졌어요. 우리가 지금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신자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인생 여정 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좀 더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되고 또 교재가 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이야기를 뭐 짧긴 하지만 나름 풀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될 때는 그런 교재들이 좀 있어서 서로를 그래도 좀 더 아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과거의 이야기를 잘 집약한 분이 과거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 요소들을 잘 찾아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게 이제 성숙한 인격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과거 이야기는 아까 저희가 신명기 8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미래의 이야기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거기 신자의 미래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여러 문 교재를 갖고 있지 않아갖고 몇 페이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17페이지에 17페이지에. 그리고 화면에도 성경 구절 두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게 이제 신자의 미래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장 캄캄했던 예언의 어떤 절망기에 예레미야한테 준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희망과 미래 또는 희망과 소망과 미래 이런 이야기를 주죠. 요거를 구원과 관련돼서 표현한 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본문은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두를. 근데 이때 구원이라는 게 구원 받았어, 영적이야, 이런 의미는 물론이고요. 과거에 상처 입은 사람들까지도 치유해서 완전한 존재로, 이렇게 순결한 백성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설령 성격 장애로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 어떤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완전한 구원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생에 우리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만회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서 엄마가 또는 아빠가 또는 가족이 나를 좀 이렇게 잘못 대우해가지고 생긴 그런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좀 더 나아지고 일관성 있게 바뀌는 것으로 커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신앙생활. 18페이지 보시면요. 이거 천천히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죠.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빚지고 있는 첫 번째 섬김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이게 보네퍼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듯이 형제에 대한 사랑도 형제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을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도 빌려주신다는 사실에 잘 나타난다. 따라서 형제에게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가 우리의 형제에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된다. 형제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머지않아 하나님께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언제나 말만 할 것이다. 여기서 영적 생명의 죽음이 시작된다. 결국 남는 것은 영적인 수다뿐이며 경건한 말에 압도된 승려풍의 자기 낮춤뿐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지도 않을 말을 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내 시간은 너무 소중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 하나님과 형제를 위해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오직 자신과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만 시간을 낸다. 형제에게 형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 형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가장 큰 들음의 섬김, 즉 형제의 고해를 들어주는 섬김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의 듣는 직무가 그분의 위탁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로 들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신도들의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섬김의 첫걸음은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남의 이야기를, 남들의 인생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주는 훈련이 결국 뭘 듣게 만드냐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인생을 좀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건 짧게만 설명하고 마치게 될 건데요. 분홍색까지 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말씀을 통한 인도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기록돼 거기 보면 좀 작은 글씨로 성경 구절이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생 여정표를 만들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에 대한 그렇게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면 신앙생활 한 연륜이 있으면 그 때때마다 주신 말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적으로 주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큰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저에게 도전이 됐던 말씀이 거기에 있는 9가지입니다. 아이고 거꾸로 갔네요. 9가지입니다. 그 9가지의 말씀을 토대로
제가 그걸 인생에 한번 체크해 보는 작업을 해보면 그 지금 그 포스트잇 나와 있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주시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별표가 나오게 해보십시오. 별표가 7개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점에 본인이 깨닫게 된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연결해 보면 또 어떤 걸 이해할 수 있냐면 영적인 인도함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대로 쫙 기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숙지를 하고 난 상태에서 그 인생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도전이 줬던 말씀, 기억이 남는 말씀, 뭐 공동체에 주신 말씀들을 지금 좀 나열해 보면 내가 어떤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닐까요? 아멘요? 네. 하나만 잠깐 확인하고 한번 가보죠. 거꾸로 다시 잠깐 올라가시면 그 1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있는 말씀들이 첫 번째 말씀은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가장 크게 작동했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그리고 제가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의 확신이란 걸 또 청년의 체험이란 걸 했는데 사실은 나이가 청년이 되면서 되게 회의적으로 되는데요. 회의적인 신앙이었을 때 저를 이렇게 다시 회복한 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가 만들어졌다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잠언 3장 19절 20절에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다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목회적인 소명을 가질 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저에게 소명이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씀이.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만인제사장적인 교회를 하고 싶다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만인제사장적인 도전을 받을 때 제가 뭐 만인제사장적인 교회가 이렇게 성격이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 성격 규명을 할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14절인데 넉넉한 것이 부족한 것을 채운다. 그래서 평균케 함이라는 말씀을 제가 목회적인 비전으로 갖게 돼요. 그리고 제가 목회적인 비전을 갖고 목회를 시작하다 가장 실망했을 때 저한테 크게 도전이 됐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장 6절인데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흔들림 없이 가라 하는 말씀을 저가 도전을 받았고요. 저의 진실성 테스트를 거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갈라디아서 6장 7, 9절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려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뭐 하나님이 이래? 사실은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속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은혜를 더 주셔야지. 저는 그렇게 건방지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어떤 사건과 이 말씀을 토대로 저의 진실성을 달아보셨어요. 저 한 6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저를 구출한 말씀이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찌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게 적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이렇게 방황하는 정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 또 이렇게 집을 구하는 문제, 또 새를 이런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때 몇 차례 비슷하게 위로를 준 말씀이 잠언 30장 8절입니다. 8,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 또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제가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지 모르니까 또는 제가 가난하면 도둑질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욕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인 거죠.
제가 이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렸는데, 인생 여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뭘 했는지와 함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했는지도 스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숙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 막 만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해보니까 딱 한 구절만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두려워 말라, 이 말 한마디로 자기는 다 설명할 수 있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보다 더 많은 양의 말씀 스토리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리해 놓고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흐름과 특성들이 또한 등장합니다. 그 안에. 예. 성격 이상에 대응하기. 앞에 쭉 얘기했는데 이제 성격 이상 마무리 하나 하면요. 여러분 성격 이상 자들은 종교 집단에 많습니다. 더 일반 집단보다. 갑자기 확 긴장되시죠? 왜 그럴까요? 왜 종교 집단에 성격이 좀 이상한 분들이 더 많이 찾아올까요? 여러분이 이상하다는 뜻 아닙니다. 네? 왜 많이 찾아올까요? 본인이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느끼니까. 이걸 다른 말로 좋게 표현하면 종교심이 강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보다 이단 사이비에 훨씬 더 성격 이상자가 더 많아요. 성격 이상자들의 가장 특징은 강력한 리더십을 원해요. 저희 교회는 민주적인 리더십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도 덜한 거예요. 더 센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는 훨씬 세다는 거예요, 이게요. 두 번째, 성격 이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되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식이 뭐냐면 남녀가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 부분 조절됩니다. 남성, 여성끼리 모이면 동성이 갖고 있는 특질에 의해서 되게 이렇게 잘못된 쪽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회자 부부의 성격 이상이 굉장히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대부분 사건이 목사 부부의 이상한 성격에 의해서 교회가 파괴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목사 부부의 독점 지향 해야 합니다. 지향해야 됩니다. 지향 하면 안 되죠.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 그 다음에 성격 이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떠남, 보복, 배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똑같은 비슷한 구성원인데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격 이상도 잘 쓰이기도 합니다. 누굴 만나느냐,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내성적인 그룹 안에 아주 사교적인 분이 한 분 들어가면 내성적인 모든 분들의 그런 어떤 표현과 이런 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성이 중요합니다. 구성이. 그래서 성격 이상 극복이 오히려 구성원들의 어떤 조화? 여기서 많이 일어나고요. 마지막으로 성격 이상이 심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맞습니다. 목사도 도우려고 애쓸 것이고 섬김이도 도우겠지만 그게 너무 심한 경우에는 성격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고 오히려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빠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담 심리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극복할 필요가 있지, 혼자 독학해서 깨닫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교회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